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4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처음 4장 특수생산 요소 모형을 시작했죠. 이 특수생산 요소 모형을 셋업을 했고, 특수생산 요소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두 재화 모형인데,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로 각 재화별 특수한 생산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재화 생산에만 사용되는 생산 요소가 있는 것을 가정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로딩하고 직물하고 푸드, 식품하고 두 개가 있는데, 클로딩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고, 그 다음 푸드 생산을 위해서는, 클로딩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이란, 그러니까 기계가 되겠죠. 자본이란 특수 생산 요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 푸드 생산을 위해서는 토지란, 땅이란 특수 생산 요소가 필요한 경우다. 그리고 노동이란 생산 요소는 특수 생산 요소가 아니라 양쪽 다 사용되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그런 모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노동에 대한 소위 CR에서 생산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양재화의 생산함수죠. 생산함수고, 그 이야기는 생산량이 노동 투입량의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은 늘기는 하지만 그 늘어나는 폭은 점점 줄어든다. 이게 이제 수학이 체감하는 생산함수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특수 생산 요소가 아니고 또 다른 생산 요소도 동일한 비율로 늘어난다 그러면 CRS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구분선이 아니라 수직선이 될 수 있죠. 공장 규모를 똑같이 배로 키울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노동 느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생산량을 늘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공장이 고정되어 있다. 특수 생산 요소인 자본, 기계, 공장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근로자들이 더 들어가면 생산량이 늘긴 하지만 그 늘어난 폭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수압 체감 생산함수가 나오고, 직물도 동일한 수압 이런 수압 체감하는 생산함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노동 제약,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 가용할 수 있는 노동량의 제약 내에서 각 산업에 배분을 해서 생산을 하면 그 생산한 점들을 연결시키면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도출되더라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맹큐책 원론 2장인가 3장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당연히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과정까지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의 경우에 리카르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볼록하지가 않고 직선의 형태가 됐죠. 그리고 이게 볼록하게 된 것은 이런 수학 체감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을 본 거고, 자, 오늘은 여기다가 고용의 결정. 자,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고용입니다. 과연 여기서 어디서 생산이 이루어지느냐는 과연 이 전체 노동량 가지고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노동이 고용이 결정되느냐. 그럼 이 고용 결정이 되면 결정된 고용량에 따라서 요렇게 고용이 결정되면 생산량이 2점이 되고, 2가 되면 요 2점이 되고, 3이 되면 3점이 되는 이런 식이 되죠. 고용이 결정되면 생산량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두 물건의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역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 gains from trade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까지 보게 될 겁니다. 자, 생산 가능 결정. 얼마나 많은 노동이 각 산업에서 고용될까?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노동 제약 중에서 어떤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까? 그 부분은 소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노동에 대한 수요는 뭐냐? 노동에 대한 수요는 누가 수요하냐 그러면 기업입니다. 기업.
뭐 산업별, 각 기업별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나오죠. 그러니까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나옵니다. 각 산업에서 고용자들은 추가적인 한 시간으로 생산된 가치가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을 고용하는 한계 비용과 같은 점까지 노동을 고용할 거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더 고용해가지고 인건비를 빼고 나서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더 고용을 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아질 때까지 임금이 결국은 고용의 비용하고 임금이 소위 생산성과 그 다음에 만든 물건을 판 그 액수하고 같아질 때까지 계속 고용을 하게 되겠죠. 즉 직물에 대한 노동의 수요 옥수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뭐 것이나 다른 책에서도 다른 미시에서도 이렇게 다 배웠죠. 요소 시장에서는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라 그러면 L에 대한 노동량에 대한 수요 곡선 형태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L이란 그 노동량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그런데 이 L이 어딨냐 그러면 요 함수 안에 있습니다. MPL 함수 안에. 이 MPL 함수라는 것은 생산 함수를 노동에 대해서 1차 미분한 값이죠. 그러니까 생산 함수, 노동 한 단위 더 투입해가지고 더 생산되는 생산량,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양이고, 뭐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생산 함수를 L에 미분한 1개 도함수가 되죠. 그 도함수 내에는 생산 함수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자본과 노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노동이 있죠. 요거 곱하기 요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한 개당 PC의 가격으로 팔겠죠. 물건의 가격이 C다 그러면 팔면 요게 이제 한 사람 더 고용해가지고 더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런 돈이 이 임금하고 같아질 때까지 고용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노동 수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노동 수요 함수. 그러니까 임금이 이것보다 낮을 때까지는 계속 L이 늡니다. L이 늘고 L이 늘게 되면 결국은 MPL이 점점 줄어들죠.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거 두 개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바로 노동수요. 이 식이 바로 노동수요 함수입니다. 즉 임금은 이 산업, 여기서는 커튼, 직물산업이죠. 클로딩 산업이죠. 클로딩 산업에서 노동 한계 생산물 가치와 같다. 자, MPA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 한계 생산물이고,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성이고, 여기다가 가격을 곱하면 한계 생산물 가치죠. 그러니까 그것의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를 우리가 한계 생산물 가치, 임금은 이거하고 같아지도록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식 자체가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입니다. 동일하게 식품산업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도 똑같습니다. 식품산업의 NPL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식품산업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고 이게 임금하고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하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이 안에 있는 노동, 이 함수 안에 있는 노동하고 L하고 그 다음 W하고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노동의 수요 함수. 즉 임금이 오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반면에 임금이 내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수요 함수가 되는데, 자, 이 수요 함수가 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수요 함수를 이제 지금 현재 직물 산업에서 고용된 노동을 수평적으로 썼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임금이죠. 이게 임금이다. W다. 그리고 이게 직물 산업에 고용된 노동량. 그러면 직물 산업에서의 노동 수요 함수는 이런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즉 임금이 오르면 고용량은 줄고 그러니까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니까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MPL이 임금을 맞추는 데까지 생산량을 계속 줄이겠죠. 반면에 임금이 떨어지면 그때는 고용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임금이 떨어지면 더 그러니까 고용을 더 해도 돈을 더 버니까 점점 더 느립니다. 그 느림에 따라 가지고 MPL은 더 낮아지긴 하죠. 그래서 이게 노동의 수요 함수입니다. 일반적인 노동 수요 함수, 임금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은 상당히 좀 이상한 그림이 하나 더 등장했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는 노동 수요함수하고 다른 또 다른 노동 수요함수가 이 빨간 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사사분면의 박스가 아니라 이거는 뭐 디귿자 형태의 눕힌 디귿자 형태의 함수가 되어버렸죠. 그 이야기는 여기다가 또 다른 산업의 노동 수요 함수를 더 집어넣는데 같은 차원이 아니라 반대 차원으로 집어넣습니다. 즉 이게 0점, 이게 0점, 이게 0이고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식품에 고용된 노동량을 나타내는 이런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점이고 물론 이 높이는 임금이죠. 임금은 동일합니다.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은 두 산업에서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임금이고 이게 노동량은 맞는데 이 노동량이 이 식품 산업에서는 이게 0이고 0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1, 2, 3, 4, 5, 6, 7, 8, 9 늘어나는 이런 노동 스페이스에서 수요함수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요함수는 우하향이 아니라 좌하향이 되겠죠. 반대가 되니까. 노동량이 늘면 그때는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면 고용을 늘리는 거죠. 임금을 떨어뜨리면 이 빨간산 식품산업에서는 고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리냐 그러면 이 부존자원 제약에 따른 임금 결정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두 산업을 합친 노동량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부존자원은 고정되어 있죠. 여기서의 부존자원은 특수생산 요소란 부존자원이 있지만 그거는 뭐 별 재미가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동입니다. 두 산업에 다 갈 수 있는 거죠. 다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배분하느냐? 배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총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량을 이 폭으로 한 거죠. 이 전체 폭이 총 노동 공급입니다. 그 나라 부존자원이고 거기에서 여기서 이만큼이 직물산업에 고용됐고 이만큼이 식품산업에 고용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직물산업에서 노동 수요 우선이 이렇게 되고 식품산업에서 노동 수요 우선이 이렇게 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임금은 어디서 결정되냐 그러면 두 개의 교차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자, 선택은 이 그림에서 선택은 이 선상입니다. L을 얼마만큼 고용할 것이냐. 만약에 이것보다 적게 고용했다. 적게 고용하려고 그러면 직물산업에서 이것보다 적게 고용했다. 그리고 식품산업에서는 더 고용했다. 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식품산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W5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식품산업에서는 임금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러니까 식품산업에서는 뭐 가능한 한 더 많이 고용시키려고 하겠죠. 반면에 요 왼쪽 요 지점에서 식품산업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한계 생산물 가치가 더 낮습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 이때보다 한계 생산물 가치가 더 낮죠. 한계 생산성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고용했으니까 한계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계 생산물 가치가 더 낮죠. 더 낮다 그러면 임금이 이만큼 W1만큼 임금도 못 주죠. 그럼 요 높이의 임금만큼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죠. 직물산업은 이만큼 줄 수 있는데 식품산업은 요밖에 못 주니까 이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이 식품산업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직물산업으로 가는 거죠. 가면서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죠. 어디까지 계속 이동하느냐? 요까지 이동합니다. 여기 도달하면 드디어 두 산업에서의 임금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노동 수요 곡선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공급 곡선은 아닙니다. 둘 다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나 그림은 이렇게 그렸죠. 두 산업에서 총량이 이렇게 나타내도록 해가지고 양쪽에서 양이 이쪽에서 직물은 이쪽으로 가고 식품은 이쪽으로 가도록 나타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교차점, 두 노동 수요 곡선의 교차점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또한 양 산업에 고용양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직물산업에서는 이만큼 LC1만큼의 노동이 고용이 되고 푸드 인더스트리에서는 요 LF1만큼 요 폭만큼 노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동, 두 산업에서의 노동 결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림 뭐 설명을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아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본 그림은 두 산업의 노동 수요인데, 직물 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4의 2의 MPL에다 P를 곱한 것이고, 식품 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오른쪽에서부터의 거리로 측정됐죠. 오른쪽에서의 거리. 그리고 수평축의 총 폭은 밑에 그 그림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총 폭은 총 노동 공급 L로 나타나 있죠. 노동이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산업은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직물 산업에서 더 높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균형보다 더 왼쪽에서 그러니까 직물 산업에서 더 높다는 것은 직물 산업이 균형보다는 더 적게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임금이 더 높아질 수 있죠. 근로자들은 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식품 산업에서 직물 산업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고 혹은 임금이 식품 산업에서 더 높다면 근로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균형 임금과 두 산업의 노동 배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앞에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산량의 결정입니다. 생산량의. 고용량이 결정되면 그 고용량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결정되죠. 고용량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결정된다. 자, 그런데 이제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메커니즘으로 봐가지고 제일 문제 결정되는 것은 사실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동 수요 곡선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그 한 개의 생산물 가치 곱하기 임금이 이 가치가 임금하고 같아진 선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나왔죠. 그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되려고 그러면 한 개 생산물 가치를 결정하는 가격이 결정돼 있어야 됩니다. 물건 가격이 있어야지 그 그래프가 디파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메커니즘을 보면 인과관계를 보면 제일 먼저 결정되는 것이 어쨌든 가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소위 노동시장에 가가지고 두 산업으로의 노동의 임금이 어떻게 되고 그 노동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과 같이. 자, 그래서 가격이 제일 문제인데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가격은 역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인데 가격은 사실은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고 저렇게도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생산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은 직물 가격을 식품 가격으로 나눈 음의 값을 나타내는 선과 지표한다. 즉 생산량 가격과 생산량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 그림입니다. 자, 어쨌든 생산 가능 곡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래했죠. 유래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이 있었다. 두 개의 상대 가격. 이게 직물이고 이게 식품이다. 그러면 식품 가격분의 직물 가격으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클로딩의 상대 가격이 나왔죠. 이것의 기울기가 바로 상대 가격입니다. 직물의 상대 가격이죠. 그럼 이 상대 가격이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이 결정될 겁니다. 이 PCPF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 그러면 생산량은 당연히 이 점이 될 겁니다. 이게 여기 교차하는 점. 왜냐하면 교차하는 점이 아니다 그러면 이 바뀌다 그러면 교차가 없고 이 교차하는 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생산량을 내리는 거죠. 교차한 것보다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일부는 자원을 사용 안 하고 낭비하는 셈이죠. 비효율적인 점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접하는 점, 교차가 아니라 이 곡선에 접하는 점이 바로 생산의 결정점입니다. 두 물건의 생산 결정점이죠. 자, 그래서 이 상대 가격이 MPL의 비율,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이, 기울기라는 것이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동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의 비율이죠. 비율하고 같아지는 점이다. 점인 거죠. 여기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또 이 관계는 우리가 역으로 본다 그러면 앞에 의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의해서. 임금이 여기서 결정된다. 즉, 두 산업에서 임금이 당연히 같겠죠.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임금은 하나입니다. 임금은 하나라는 말은 이 곡선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임금이 하다는 말은 임금은 이거고 또 임금은 이거죠. 이 균형점에서요. 그 이야기는 이 두 개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이 두 개의 값은, 균형점에서 이 두 개의 값은 같죠.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소위 양변을 P로, 한쪽을 P로 몰고 한쪽을 MPL로 몰다 그러면 P의 비율 때문에, 그러니까 PF분의 PC는 이거 MPL F분의 MPLC가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나가지고 양변을 다시 정리하면 바로 요식이 되는 거죠. 요식이 되죠.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의 균형식 자체가 바로 동시에 소위 생산 가능 곡선에서의 효율적인 생산점, 즉 이 상대 가격선이 생산 가능 곡선하고 접하는 점의 그 조건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아까 뭐 순차적으로 생각은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쫙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이야기는 훨씬 편한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시장은 동시에 움직여가지고 동시에 균형이 됩니다. 벗어나면 뭐 규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어쨌든 동시에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 그게 동시에 균형이 되면서 그 점이 뭔가 하면 생산 가능 곡선에서 고정 접하는 점이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뭐 동시인데 시작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쨌든 생산 가능 곡선과 현재 주어진 가격의 상대 가격과의 접점에서 상대 가격성과의 접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거기서 QC만큼은 이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고 직물은 식품은 이 높이만큼 생산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생산 결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을 셋업을 했고 생산 가능 곡선을 배웠고 그 다음에 임금이 결정되는 거, 고용량이 결정되는 거, 생산량이 결정되는 것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비교 정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뭔 변화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가격이 변하는 경우를 봅니다. 가격이 변화한 경우에 여기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격이 왜 변화하냐. 가격이 변화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역이 발생했다는 말은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어떤 한 물건 가격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출했다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은 오를 것이고 우리가 수입하게 된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은 떨어집니다. 즉 무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무역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균형이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이 바뀌면서 덕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특수생산 요소 모형에서의 키포인트는 생산 요소별 우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리카르도 모형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다 좋아진다. 양국 다 좋아진다. 라고 했는데 특수생산 요소 모형에서는 무역을 하게 되면 누가 나빠지는 사람이 발생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특수생산 요소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나빠지고 이제 그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시다. 자, 식품 가격과 직물 가격이 변할 때 노동의 배분과 소득 분배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는데 가격 변화를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둘 다 오르는 경우 올라도 동일한 비율로 식품 가격도 더블이 되고 직물 가격도 더블이 됐다. 자, 이런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없지만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뭐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죠. 국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모든 가격이 같이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실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뭐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내리고 뭐 따질 필요가 없이 어쨌든 두 가격의 변화폭이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싸지고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죠. 둘 다 오르는데 뭐 하나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덜 올란 것은 상대적으로 더 싸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 가격이 변한 두 가지를 봅시다. 자, 먼저 자 이겁니다. 이게 노동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이죠. 노동시장 균형. 처음의 균형이 이 점입니다. 이게 직물의 노동 수요 곡선이고 이게 식품의 노동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균형이 이 점이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물건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다. 그럼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 자, 요 PC가 곱하가 2가 됐다. 그래서 PC2가 됐다. 그러면 이 높이가 다 동일한 비율로 이 높이의 배로 오르죠. 여기도 이 높이의 배로 이렇게 오르고 여기도 이 높이의 배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수평 이동이 아닙니다. 쉬프트가 아니라 비율로 로테이트에 가깝죠. 그러니까 오른 비율로 PC 변화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거는 이 높이를 따져 가지고 그 PC 변화율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오는 거죠. 10%든 이건 뭐 거의 더블이지 그죠? 더블 올랐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PF 그러니까 MPLF를 이어 그 푸드 인더스트리스의 푸드 가격도 동일하게 뭐 10%. 이 높이는 거의 더블이지만 올랐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죠. 이 빨간 선이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올랐고, 여기서도 이 높이보다 이 배로 올랐고, 여기서도 이 높이보다 이렇게 배로 올랐고, 어쨌든 P가 오른 비율만큼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일한 비율만큼 올랐다? 그러면 동일한 비율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림을 기하학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동일한 비율만큼 두 수요곡선이 위로 올라갔다. 두 노동 수요곡선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은 두 선의 교차점도 동일한 비율만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교차점이라는 것은 두 선의 교차점, 두 수요곡선의 교차점, 결국 균형점이죠. 이 점은 여기에 비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위로만 올라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두 물건이 동일한 비율로 가격이 변화했다. 그럼 두 산업에서의 고용량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고용량은 변화가 없고 단 임금만 동일한 비율로 오른 겁니다. 이 임금이 오른 것은 두 물건 가격 상승률하고 동일할 겁니다. 물건 가격이 10% 올랐다 그러면 임금도 동일하게 10% 올랐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 두 점을 비교할 때 여기서 이 점을 뭐 파란 선에서 보더라도 여기 비해서 이 점은 여기서 뭐 10%라 그러면 10% 올랐기 때문에 이 위치에 파란 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10% 오른 겁니다. 뭐 빨간 선을 보든 파란 선을 보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물건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올랐다 그러면 따라서 임금도 동일한 비율로 오르고 노동의 양산업에서의 배정된 노동은 양산업에서 고용된 노동량은 변화가 없다. 소위 거시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그 뭐 화폐 중립성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화폐적인 가격만 다 똑같이 올랐고 실제적으로 경제에 영향은 안 미칩니다. 경제 변화는 안 발생하죠. 사용하는 이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 물건 가격, 임금만 올랐지 실제적으로 생산량, 고용량, 산업별 그 변화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율 변화, 동일한 가격이 동일하게 두 상품에서 동일하게 변했다라면 이런 변화가 발생한다.
자, 뭐, 이 앞에 그림,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설명입니다. 자, 두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했을 경우 실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임금이 같은 비율로 변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임금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살 수 있는 물건 양이 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임금도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 소득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후생에 영향도 없고, 그 다음에 자본 소유자와 지주들한테도 의 실질 소득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상대 가격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상대 가격이 되는 경우. 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한 개만, 그러면 한 가격만 변화시킵시다. PC만 오른 경우. PF, 식품 가격은 그대로 있고, 소위 직물 가격만 올랐다. 그러면 노동은 식품 산업에서 직물 산업으로 이동하고, 직물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식품 생산은 감소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래 되는데, 임금은 이 PC만큼은 안 오르고, 따라서 직물 산업의 노동 한계 생산성은 감소한다. 자, 봅시다. 이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PC만 올랐다. 직물 산업에서의 가격만 올랐다. 그렇게 되면 이 노동 수요 곡선에서 요 푸드 부분에서의 수요 곡선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고. 요 부분만 올라온 거죠. 요 부분만. 앞에 그림하고 동일한 식이죠. 이 클로딩 산업에서의 노동 수요 곡선만 요 퍼센트만큼 위로 이동했습니다. 위로 이동했죠. 위로 이동하면 뭐 어쨌든 균형 논리에 따진다 그러면 균형은 두 선의 교차점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이 됐다는 이야기는 고용량이 직물 산업에서의 고용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고 식품 산업에서의 고용량이 여기서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죠. 총 노동 인구는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일부 사람들이 식품 산업에서 그러니까 직물 산업으로 이동을 했다. 왜 이동이냐 그러면 PC가 오르니까 직물 산업에서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받는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더 이동하는 거죠. 더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더 이동하냐 그러면 이게 2차죠. 여기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 만약에 PC만 올랐다 그러면 이만큼 격차로 클로딩 산업에서 임금이 더 높죠. 그래서 이 높으면 근로자들이 클로딩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점점점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더 이동하냐 그러면 여기 오면 이제 더 이상 이동 안 하죠. 여기서는 이제 양쪽 산업에서의 소위 임금이 같아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MPLC가 줄기 때문에 더 고용하면서 이게 주는 거고, 반면에 이 MPLF는 고용을 줄임으로써 한계 생산성은 높아지는 거죠. 한계 생산성은 고용을 줄이면 높으니까 이제는 식품산업은 고용을 줄이는 대신에 한계 생산성은 더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두 개가 같아지는 이점이 달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물산업에서만 임금이 상승했다. 그러면 직물산업에서만 그러니까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그런 거죠. 뭐 하나를 고정시킬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고정시켰는데 어쨌든 일반화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은 뭐 직물 산업에서의 고용이 더 늘었다. 그리고 임금도 올랐다. 라는데 문제는 임금이 얼마나 올랐냐는 겁니다. 임금이. 여기서 보면 임금이 얼마나 올랐냐라고 하면 이 임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변화 전에 임금은 W1이었죠. 그 다음에 변화하고 난 뒤에 균형점은 2점이기 때문에 W2입니다. 근데 임금이 얼마나 올랐냐. 직물 산업에서 상대적인 직물 가격이 여기서 이 높이만큼 올랐죠. 이게 예를 들어 7%다.
뭐 몇 퍼센트는 이만큼 올랐는데 비해서 임금은 요거밖에 안 올랐습니다. 임금이 오르긴 올랐는데 직물 산업에서 가격 상승만큼은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임금이 오르긴 올랐는데 물론 식품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랐는데 어쨌든 직물 가격 상승만큼은 안 올랐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다른 생산 요소의 소위 소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직물 산업에서 투입된 자본의 소득, 아니면 식품 산업에서 투입된 지주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가격이 7% 올랐는데 임금이 7%가 아니라 한 2%만 올랐다. 그러면 가격 7% 오른 것 중에서 남는 5%는 누가 가지느냐? 그거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다른 생산 요소가 가진 겁니다. 생산 요소는 여기는 딱 두 개밖에 없죠. 근로자가 안 가지면 남는 것은 소위 이 직물 산업에서는 자본가가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의 소득은 예나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자본가의 소득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식품 산업에서는 다른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서는 반대 현상이 있는데 식품 산업에서는 임금이 올랐죠. 식품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식품 가격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푸드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 그대로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임금은 더 늘었습니다. 임금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부담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 이야기는 옛날에 지주가 가지고 갔던 돈의 일부를 기하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생산 요소, 푸드 산업에서의 특수생산 요소, 지주의 소득은 줄어들고, 지주는 가난해지고, 반면에 이 자본가, 클로딩 산업에서의 특수생산 요소를 가지는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식의 빈부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노동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노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정확한 이거냐 저거냐 그 아래 위를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자, 노동에 대해서는 자, 일단 임금은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예날보다 낮았는데 실제적으로 후생이 낮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은 올랐지만 물건 가격이 하나는 올랐고 하나는 그대로입니다. 오른 물건 가격으로 봐가지고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의 변화가 없던 PF, 그러니까 푸드로 봐가지고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 거죠. 푸드만 사먹는 사람으로서는 더 부자가 됐고, 클로딩만 사는 사람으로서는 더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후생을 보려고 그러면 두 물건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리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특수 생산 요소에 대해 가지고는 딱 방향이 결정되죠.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나빠진다. 그러나 근로자는 모르겠다 라는 것이 지금 이 변화,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전체 이 참여자에 미치는 새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PC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 생산 가능국 센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전의 상대 가격에서의 접점이 이 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PC 가격이 올랐다, 클로딩 가격만 올랐다, 직물 가격만 올랐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죠. 절대값으로 더 가파라지죠. 그럼 더 가파른 선을 그려가지고 접하는 선을 보면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점이 접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 비해 가지고 이 점이 생산점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비해서 식품 생산량은 줄어들고 클로딩 생산량은 더 늘어난 겁니다.
뭐 그거야 뭐 상식이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생산량이 는다. 그리고 한쪽 가격은 그대로 있더라도 상대 가격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라는 현상을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 가지 말고 이전에 걸 봅시다. 이전에 설명해봅시다.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볼까요? 요 다음 보고. 이거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볼 때는 상대 가격이란 것은 결국은 한 나라 내에서 상대 가격이란 것은 결국은 상대적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적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균형이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상대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상품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죠. 근데 이제 두 물건이 있고, 소위 일반 균형 모형입니다, 이게. 총 생산량이 제약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두 물건의 수요 공급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안한 것이 이 상대 공급과 상대 수요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다 상대 공급, 상대 수요를 봤죠, 그죠? 세계 수요, 세계 공급을 다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균형, 전체 자원을 한꺼번에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상대적 공급이 있고 상대적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의 교차점에서 물론 상대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예를 들어 PC의 가격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직물 가격이 올랐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수요에 변합니다. 수요. RD가 올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직물에 대한 클로징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이 RD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상대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상대 가격과 소득 분배. 지금 이제 설명했는 걸 다시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는 내용을 다시 이 슬라이드에 요약해 놨습니다.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분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PC가 10% 올랐다고 하자. 아까는 7%지만 7%든 10%든 어쨌든 PC만 올랐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PC가 더 올랐다. 라면 임금은 이것보다 적게 오른다. 라는 거죠. 아까 봤죠? 이 PC 오르는 것에 비해서 임금은 더 낮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분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두 물건이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올랐다 그러면 임금도 동일한 비율로 오르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 분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사용되는 숫자만 더 큰 거죠. 그러나 이때 그러니까 물건의 상대 가격이 변하게 되면 빈부에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PC가 올랐지만 임금은 그보다 덜 올랐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자본가, 지주 이 세 계층에 다른 영향을 주죠. 자본가는 확실하게 복지가 개선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물건 가격은 올랐는데 거기에 생산되는 비용이 그것보다는 적게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자본가가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딩 산업에서의 특수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복지가 개선되고, 반면에 식품 산업에서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임금이 더 올라간 거죠. 그렇게만 물건 만들어가지고 물건 생산해가지고 파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임금에 대한 비용이 더 올랐다 그러면 결국은 특수 생산 요소, 토지를 가진 지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생이 감사하죠. 근로자는 모르겠다. 근로자의 후생은 개선될지 악화될지 모르겠다. 알겠죠? 오른 상품의 가격으로 봐가지고는 후생이 감소했지만 안 오른 물건 가격으로 봐가지고는 후생이 상승했습니다. 임금이 오르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 물건 가격으로 봐가지고는 그 물건만 쓴다 그러면 더 많이 살 수 있지만 오른 물건 가격으로 봐가지고는 그 오른 물건 가격만큼 임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후생이 나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비에서 직물과 식품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달렸다. 이 같은 경우에는 푸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은 후생이 개선됐고, 클로딩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후생이 나빠져서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상대 가격의 결정과 그 영향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보자 할 거의 마지막 건데, 그 다음에 무역과 무역의 이익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나라 내에서, 그 나라 무역하기 이전에 한 나라 내에서 각각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무역에 대비해서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무역과 상대 가격. 자, 무역 전의 직물의 상대 가격은 그 경제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의 교점에서 결정됩니다. 자유무역 하에서 직물의 상대 가격은 세계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과 세계의 상대적 수요의 교점에서 결정되고, 무역의 개방은 한 나라, 한 국가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이 세계 전체의 상대적 공급보다 더 큰 경제에서 직물의 상대 가격을 올린다.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설명하면 됩니다. 이 그림이 설명인데, 그림 가지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공부하는 요령이란 것은 이 무역론은 대부분 그림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해의 이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그림에서 그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소위 상대적 수요 공급입니다. 뭐 물론 앞에서 한 나라 내에서 상대적 수요 공급도 이야기했죠. 렐러티브 디맨드, 렐러티브 스플라이 들었는데, 자, 무역이 있으면 결국은 세계시장 가격은 세계시장 상대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럼 세계시장 상대 수요, 상대 공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시장 상대적 수요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국내 시장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나라가 됐다고 해가지고 한 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배로 늘었다고 해가지고 상대적 수요가 배로 늘진 않죠. 두 물건에 대한 수요가 다 느니까. 그러면 상대적 수요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가정은 소비자의 행태에 대한 그 비헤비어에 대한 가정인데, 양국이 소비 패턴이 특별히 다르다라고 가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생산에 있어 가지고는 기술의 차이, 아니면 부존 자원의 차이 때문에 생산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주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산유국이고 어떤 나라는 뭔가 하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기후 환경이 다르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빈부와 무역이 결정된 거죠. 그러나 사람은 똑같은 거죠. 이 나라 사람이냐 저 나라 사람이냐,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적게 먹으면 배고프고, 사람들 좋은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인종별 차이라든지 사람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 국가별로 크게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뭐 물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은 후측적인 차이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큰 사람과 부유한 나라의 큰 사람,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이걸 배우고 안 배우는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요는 그 나라의 상대적인 수요나 다른 나라의 상대적인 수요나 두 개를 합친 세계적인 상대적인 수요나 다 동일한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똑같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민성에서가 특별히 차이가 없다라면 RD는 다 동일하다. 이게 각 1국이나 2국이나 전 세계나 다 동일하다. 그러나 상대적 공급은 달라집니다. 상대적 공급은 다른 것이 그 나라의 부존 자원에 따라서, 생산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RS다. 전 세계 상대적 공급이다. 그러면 어떤 나라는 여기 있고 어떤 나라는 이 왼쪽에 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세계적인 상대적 공급이 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세계적인 RS가 나온 거죠. 수요와 마찬가지로 RS가 두 나라가 동일하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무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물건 똑같은 가격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상대 가격으로 두 나라가 다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역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들고 다른 나라에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RS가 나라보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세계적인 RS가 있다 그러면 한쪽은 오른쪽에 있으면 한쪽은 왼쪽에 있고, 한쪽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한쪽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될 거죠. 자, 여기서 세계적인 RS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RS가 여기 오른쪽에 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소위 이 직물의 상대적인 생산량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직물을 더 많이 만든다. 많이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직물 만드는 생산 요소가 더 많다. 여기서 직물 만드는 생산 요소는 기계였죠. 그죠? 자본이었죠. 자본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은 상대국은 자본이 상대로 적고 반면 땅이 훨씬 더 많다. 자본의 적은 것보다 땅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물의 상대적인 생산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을 겁니다. 식품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이걸 의미한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다 그러면 만약에 무역이 있다 그러면 그때의 상대 가격은 여기 되겠죠. 그럼 가격은 이 PCPF2 이 점이 되겠죠. 그러면 무역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 가격, 우리나라는 직물을 훨씬 더 많이 만드는 나라죠. 우리나라의 상대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PC. 그러니까 클로딩 가격이 직물 가격이 훨씬 더 낮죠. 왜 낮냐? 클로딩이 훨씬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왜?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본이 훨씬 많기 때문에 클로딩은 많이 생산되고, 그렇다 그러면 클로딩 가격은 후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더 낮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RS가 이 위쪽에서 교체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이 PC의 상대 가격은 굉장히 높겠죠. 높고 세계적인 무역이 있다 그러면 양 가격이 수렴합니다. 우리나라 가격은 오르고 외국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 세계 시장 가격이 결정되겠죠. 세계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직물은 상대국으로 수출되고 상대국의 푸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 이 가격의 중간에 어떤 지점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무역 전의 직물의 상대 가격은 그 경제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의 교점에서 결정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무역 전의 직물 가격, 직물 상대 가격, 이게 RD, 세계 RD이면서도 우리나라 RD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RS입니다. 자국의 RS였죠. 그래서 그 교차점에서 결정이 되죠. 됐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 하에서 직물의 상대 가격은 세계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과 세계의 상대적 수요의 교점에서 결정된다. 요겁니다. 자유무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RD는 어차피 똑같고 RS가 새로운 RS가 등장하죠. 등장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직물이 많이 생산하는 나라다 그러면 이보다 왼쪽에 있는 이런 RS가 나올 겁니다. 세계적인 RS. 그러면 그때의 균형은 이 지점이 되고 가격은 PC는 더불어 상대적인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무역의 개방은 한국가의 직물의 상대적 공급이 세계 전체의 상대적 공급보다 더 큰 경제에서, 그러니까 자국이죠. 우리나라가 더 많은 나라죠.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올린다. 자, 우리나라에서 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올랐냐? 자국에서 이게 자국의 직물 상대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상대적 생산량이, 직물의 상대적 생산량이 외국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오른 겁니다. 소비자들은 다 비슷한 비율로 소비를 하는데, 수요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직물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직물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직물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역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역의 이익을 보겠습니다. 무역의 이익. 마지막으로 무역의 이익. 자, 그러면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죠? 자,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앞에서 좀 봤습니다. 일단 무역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서는 누구는 이득을 보지만 누구는 손해를 본다. 또 노동자는 양쪽 다 이동 가능한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은 뭐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무역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어쨌든 상대 가격이 그냥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부의 차이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자, 그러면 총량적으로 이익을 봅시다. 총량적으로 이익을 보면, 무역이 없으면 한 나라 재화 생산량은 소비량에 비해서 같아야 된다. 총량적인 이익을 이 그림으로 우리가 쓰면 됩니다. 이 그림.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과, 실제 이제 소비 포인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고, 무역 이후의 상대 가격이 이 기울기라고 합시다. 이게 무역 이후의 세계 가격, 세계 클로딩의 상대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의 교점이 바로 이 나라의 생산점입니다. 이 나라의 생산점인데, 물론 이제 이건 생산점이 따름이지 소비점은 아닙니다.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는 뭐 일부는 수출하고 또 일부는 수입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무역 이후에 가격에 따라서 이 점에서 생산을 하는 나라다. 자국이 이 점에서 생산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역 전에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무역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생산하고 또한 소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역 전에는 작업자족에서는 생산점이 바로 소비점입니다. 그래서 무역 전에는 이 점이 생산점이면서 소비점이다.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를 해보자. 생산에 대해 가지고는 비교하면 뭐 그 클로딩은 생산량이 늘었고 뭐 식품은 줄었다. 이게 좋아진지 나빠진지 알 수는 없죠. 하나는 늘었고 하나는 줄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좋아졌냐 나빠졌냐는 것은 소비를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그러면 옛날의 소비점은 이 점입니다. 옛날의 소비점이 이 점이죠. 이 점이 소비고. 지금 소비점은 어디냐? 모르죠. 소비한 수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가능 영역은 알 수 있습니다. 소비 가능 영역은 이 선상입니다. 효율적인 소비점은 사실은 이 선상이죠. 이 선상의 어떤 점입니다. 가능 영역은 이 선, 가격선보다 왼쪽 삼각형 전체가 소비 가능 영역입니다. 영역이고, 효율적인 소비점이라는 것은 저 가격 예산선, 선상의 점이 효율적인 소비점이 됩니다. 소비의 선택점이 되겠죠. 이 위에서 어떤 점을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하는데, 이 어떤 점들도 이 점보다는 우월하다라는 거죠. 더 좋은 점을, 이 점보다는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특히 아주 쉽게 따져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박스를 그렸는데, 뭐 박스가 아니라 이거는 두 점입니다. 옛날의 소비점 여기 비해 가지고 이게 옛날의 식품 소비량이죠, 그죠? 이 양하고 평행한 이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옛날의 직물 소비량 이 점하고 따라 가지고 이 선을 딱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층 부분은 다 옛날보다 두 물건 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월이죠. 절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 회색점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가능선이 이 안을 지난다라는 거죠. 영역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보다 두 물건 다 더 소비가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이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계층별로 봐가지고는 일부는 손해를 본 사람도 있었지만 두 물건 전체의 총 소비 가능성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옛날보다 다 훨씬 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은 이익이다. 계층적으로 일부 계층은 손해는 보겠지만 무역은 이익이 된다. 그래서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를 이 그림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무역에 의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술 변화에 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업화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전건대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업사회가 소위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공장이나 기계 중심으로 산업화되면서 자, 농업사회에서의 제일 큰 소위 부자는 누구냐? 지주죠. 땅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업사회에서 제일 큰 그 지주고 제일 큰 돈을 버는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소위 하인이나 아니면 농노나 뭐 서양에서 농노라 그러죠.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돼가지고 공장이 나오니까 이제는 농업하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다 가죠. 농사 지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공장에서 월급 받는 게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으로 간 겁니다. 공장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더 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위 지주들은 옛날에 땅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상대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고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한 사람은 또 이제 돈을 벌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역이 아니라 한 나라 내에서 산업 변화도 마찬가지죠. 산업이 변화해가지고 기술 변화에 따라서 산업이 변화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빈부의 변화가 이 계급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 1800년대만 하더라도 지주가 제일 소위 그 타도 대상이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뭐 악덕 중세만 하더라도 악덕 소위 성주라든지 지주랄지 그게 이제 뭐 타도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산업화 이후에는 이제 자본가가 이제 타도 대상이죠.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옛날에는 지주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자본가가 돈을 많이 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변한 거죠. 계속 변합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자본가가 계속 유리하다 또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이제는 기술자가 제일 돈을 많이 법니다.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기술의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기업을 보라 하는 거죠. 누가 제일 부자냐를 보면 세계 최대 기업 순서를 보면 지금 세계 최대 기업 순서는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죠. 인텔은 제조업이지만 인텔의 다른 회사는 제조업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구글을 보자. 구글이나 아니면 뭐 유튜버가 구글의 회사죠. 구글을 본다 그러면 구글이라는 것은 공장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냥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부자입니다. 그 기술, 공학적인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소위 이 플랫폼이라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것을 먼저 고안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특별한 기술도 아닌데 뭐 남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먼저 다 선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쪽의 소프트웨어가 세계적으로 최강자가 되고 있는 판입니다. 제일 부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고전적으로는 그러니까 19세기만 하더라도 자본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기계 사가지고 공장 돌리면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뭐 기계 사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건 잘 없어요. 잘 없고 오히려 프로그램 하나 잘 만들면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은 기술입니다. 자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IT 업종은 대부분 그 차고 창업이라고 하죠. 집에 있는 차고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다 되는 겁니다. 자본이 필요 없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여기도 뭐 지금 예를 보여줬죠. 무역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이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무역이 이렇게 좋다 그랬는데 뭐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습니다. 왜 반대가 많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이 모든 사람한테 좋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부 한 계층에 대해 가지고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물건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근로자는 괜찮지만 그 부분에 특화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다. 그게 뭐 옛날식으로 봐가지고 지주의 몰락거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자본가의 몰락 과정 또 똑같이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또 뭐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어떻게 또 진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이 특수생산 요소 모형의 가장 키포인트고, 이거는 이제 무역에 따른 특수생산 요소 모형의 빈부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 산업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